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강남 3구, 마용성, 노도강 이런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죠?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역, 투기 지역이라는 단어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택과 관련된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나왔던 단어들입니다. 주택 보급률이 전국적으로 100%는 넘는다고 하지만 아직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을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몇 년 전부터 부동산 광풍이 불면서 20, 30대까지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산다는 영끌이란 말도 유행했죠. 지금은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더 많이 들립니다. 내 집 마련, 부동산 정책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얼마 전 발표한 공직자 재산 변동 내역 중에 국회의원 재산 변동 내역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의원님들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잘 하셨는지, 본인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계셨는지 재산 정책 내역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일요신문 정치팀의 민웅기 기자님 모셨습니다. 민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거 꽃미남 멋진 기자님이 나오셔서 제가 너무 좋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 정치팀에서 이제 정치부 출입하실 주로 이제 국회 이런 데 출입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이러시면 기사를 좀 뽑아 보니까 우리 민웅기 기자님이 이번에 아주 국회의원 재산 공개 기사를 2개나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 기사 얘기하기 전에 오늘 좀 정치 이슈 좀 잠깐 이야기해 보려고. 왜냐 인사이트는 뭐 이런 경제 이야기, 뭐 부동산 이야기도 하고 경제 방송이긴 하지만 또 오늘 이제 정치부 기자님 나오셨으니까 안 물어볼 수가 없어서. 그렇죠. 네. 오늘 이재명 대표가 뭐 이정근 사무총장으로 촉발된 게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사건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쵸. 커지고 있는데 송영길 전 대표 지금 프랑스에 가 계신데 귀국하라 뭐 그랬다는데 어떻게 지금 민주당은 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예. 돈봉투 의혹 때문에 지금 아주 큰 악재를 겪었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점점 확산되고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게 했던 게 아니냐라고 예. 하니까 이제 그게 또 송영길 캠프 안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송영길 전 대표가 와서 조금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한 것 같은데요. 뭐 그 전에 뭐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 돈봉투가 뿌려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언론에 대고 이제 뭐 개인의 비리다 그거에 대해서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죄드린다라고 일단 간단하게 개인의 일탈이라고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전당대회 캠프 얘기가 나오니까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와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송 대표도 참 답답하겠어요. 왜냐하면 본인 지역구로 이재명 대표한테 물려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참 정치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뭐 자기가 그 지역구를 물려받았고 뭐 그때 서울시장 나오고 자기는 이제 보궐선거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어느 정도 송영길 대표에게 진 빚이 있는데 이걸 또 와서 정리를 하라고 하는 것도 좀 어려운 난감한 그렇죠. 서로 간에 난감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야당은 이런데 여당도 참 시끄러워요. 지금 보면은 뭐 지금 홍준표 대표하고 김기현 대표, 뭐 홍준표 전 대표 대구시장님이시죠. 뭐 SNS로 막 지금 설전이 오가고 있고 거기에 또 오늘 보니까 이 전광훈 목사님인가요? 이분이 또 오늘 기자회견했는데 전 국민 국민의힘 가입 운동을 벌려서 뭐 이제 공천을 뭐 이제 상향식으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도 좀 시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어제 전광훈 목사 측에서 얘기했을 때는 뭐 국민의힘과 절연하겠다. 이제 국민의힘에 관심을 끄겠다.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기자회견 한 걸 보면은 뭐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고 뭐 상향식 공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지금 지도부랑 절연을 하겠고 이거를 자기는 영향력을 더 키워나가겠다라는 의도가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 강원 가입 동료는 그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때 징계 과정에서 독려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그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고 1,000만 명 기독교인들 가입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이 잘못하면 이거 국민의힘도 참 난처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거 잘못하면 기독교당이 돼버리면 이거 불교 신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한데 이거 종교에 이거 되면 안 좋은 건데 거기다 또 이제 용산은 또 지지율 때문에 지금 허덕거리고 있잖아요. 최근에 금요일 날 나온 갤럽 조사가 27%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거기에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TK랑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까지도 뭐 반대가 더 높아졌다라는 조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든
그때 처음에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핵심 지지층까지 무너지다 보니까 예. 조금 고려를 해보겠다라고 태도 변화가 있어서 예. 어떻게 될지 이제 한미 정상회담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 지지율 반등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프랑스의 연금 사태를 보면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건 맞긴 맞는데 그쵸. 사실 네. 프랑스도 연금 지금 하지 않으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참 정치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지율을 끌어가려면 네.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은 이제 그러니까 잘한다라는 지점이 보이지 않으니까는 별로. 이제 그 정치 국가 운영을 하는데 이제 동력이 떨어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 갔다 온 것도 뭐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거에 또 상응하게 또 잘하는 모습을 또 보여줘야 국민의 지지받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참 그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 여의도도 어렵고 용산도 어렵고 마용성인데 그러네요. 그쵸? 마용성인데 참 네.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 얘기까지 잠깐 했고요. 이거는 뭐 정치기부 기자 나오셨으니까 잠깐 그냥 저희가 조미료로 잠깐 여쭤봤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또 여쭤볼겠다. 참, 그 간호법 이번에 양곡법은 이제 폐기됐잖아요. 이제 그쵸, 그 결국에. 3분의 2가 안 예. 돼서. 근데 간호법이 또 27일 날 또 본회의에 들어갈 것 같던데 이건 좀 어떻습니까? 원래는 양곡법이랑 같이 간호법도 13일 날 처리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이제 예. 일단 김진표 의장이 제지를 하고 스톱을 시키면서 이제 27일 본회의에서 아마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근데 이 그러니까 양곡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무조건적인 반대만 했었고 네. 대안을 내지 않았는데 네. 간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도 대안 입법을 내겠다, 네.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 한 열흘 앞으로 남았죠. 27일 그렇죠. 본회의면은 딱 열흘이죠. 그 사이에 민주당도 만족하고 뭐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대안 입법을 낼 수 있을지는 아마 미지수죠. 아하. 그리고 또 뭐 중요한 거는 간호법 같은 경우에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근데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으로 냈던 거거든요. 예. 대선 과정에서. 예. 그러면 이제 공약 파기한 거냐? 그럼 그때 말한 건 뭐냐?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간호법이 통과되면 의사협회에서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그러니까 의사협회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인들이 다 파업하겠다 지금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또 만약에 이걸 통과시키지 않으면 간호사협회에서 지금 파업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어가지고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에서 이제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이런 지지율 가지고 이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능력을 그동안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으니까 이번 간호법 처리가 어떻게 될지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아하. 참 정부 여당이나 용산이나 그다음에 그 야당이나 참 이 법관 가지고 이 정치력들을 발휘를 못하니까 그렇죠. 사실 피곤한 거는 국민들입니다. 그쵸. 그죠? 국민들이 만약에 간호법 통과되면 의사협회를 비롯한 나머지 의료단체들이 다 파업한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간호법이 통과 안 되면 또 간호사협회에서 또 파업한다 그러고 참 이 국민들만 죽어나고 있는데요. 좀 정치력 좀 발휘해 주길 좀 문재인 부탁을. 정부 때도 뭐 의료대란 때문에 예. 한번 곤혹을 치렀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이제 국민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 이게 그러니까요. 그냥 넘길 수 없는 예, 문제라. 의사 선생님들 만약에 파업하시면 이거 상당히 심각한 그쵸. 문제인데 아무리 최소한의 의료만 한다 그래도 당장 수술하셔야 될 그쵸. 분들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참 이 정치하는 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서로 양쪽의 의견을 좀 잘 조율하고 참 이 제갈공명의 그 뭔가 이 아이디어를 짜내야 될 텐데 제대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정치 현안 잠깐 얘기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답답하시죠? 저도 그냥 점심 먹은 게 그냥 꽉 지금 막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재산 공개 얘기 좀 할게요. 31일 날 이제 재산 공개를 했어요. 뭐 이번에 특징 좀 있나요? 이번에는 눈길을 끄는 게 이제 아무래도 작년에 이제 경제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었잖아요. 코로나가 그렇죠. 엔데믹이 됐는데 이제 거기에 이후에는 이제 경제 위기가 오고 있는데 국회의원들 재산을 따져 보니까 10명 중에 9명은 재산이 늘었다라는 아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그러니까 296명이 1년 전보다 재산이 늘었고 예. 296명 중에 258명이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1억 원 이상 늘어난 의원들도 206명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어쨌거나
국민들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막 음. 지금 장사들은 자영업자도 못 하시고 막 뭐 폐업하시고 뭐 여러 가지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무려 90%나 되네. 87.2%가 90%라고 보는 게 그쵸. 맞겠죠? 네. 이 90%가 재산이 늘어났고 음. 거기다 또 1억 이상 늘어난 분들은 206명이나 되니까 야, 이 국회의원들은 이거 진짜 재테크에는 그 전문가들인 것 같아요. 우리 경제 방송에서 국회의원들 모셔다가 재테크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갈 정도인데. 근데 저희도 이걸 이제 재산을 따져 보면은 뭐 예. 예금이 늘거나 뭐 네. 그런 뭐 그렇다고 의원들이 뭐 주식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가 변화가 있을까, 변동이 있을까 따져 보면은 이제 부동산이 좀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부동산을 더 사셨다 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공시지가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좀 많이 올랐죠. 정상화하자라는 네. 식으로 해서 이제 조금 올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직자 재산 등록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니까 네. 그래서 조금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거나 그래도 뭐 지금 그 부동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이분들 왜냐면 네. 공시지가가 오르는데 부동산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공시지가 오르는데 이 일반인 서민들은 공시지가 안 올라요. 예? 안 오르는데 갖고 계신데 응? 이거 얼마나 그래 되는지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걸 왜 부동산 얘기를 관심을 갖게 되냐면 그 지방선거에 지방의원들은 그 지역에 살아야 되지만 그렇죠. 이번에 대구에 뭐 민주당 의원이 뭐 중구에서 동구로 옮겨가지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뭐 그런 뉴스도 그쵸. 봤는데 국회의원은 그 지역에 안 살아도 출마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전셋집만 하나 구해놔도 되죠. 아니 전셋집 없어도 국회법상은 살 수 있는데 전셋집 얻는 건 내가 여기 지역구니까 얻는다. 그쵸, 예. 이런 거니까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이분도 어디서 사시나 보는데 민주당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막 다주택자들 막 두들겨 잡는다고 막 예? 그 의원들 막 공직에 못 나오게 하고 나올 때 막 다 팔겠다는 서약서 쓰게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기억에 좀 김상조 전 그 정책실장님인가 이분도 막 전세 뭐 많이 줬다고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나중에 그쵸. 그만두시고 막 이렇게 시끄럽게 했는데 민주당 다주택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 조사를 처음 시작했던 게 이제 2020년 총선 직후부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왜 저희가 민주당 다주택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냐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이제 뭐 가격이 폭등하고 뭐 아까 말씀하신 영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1주택자 없는데 뭐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오니까 이제 청와대부터 그때 당시에 이제 노영민 실장이 그렇죠. 예. 뭐 비서관급 이상 다 참모들은 다 1주택 남기고 팔아라 권고하기도 했고 이제 예. 거기에 호응해서 이제 민주당 총선기획단에서 예. 그러면 우리도 투기 지역의 치우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2채 이상 보유한 후보자들한테는 서약서를 받았어요. 총선 끝나고 2년 이내에 1주택을 제외하고 처분하겠다. 실수요 한 주택 제외하고 처분하겠다라는 이제 그걸 해가지고 이제 서약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잘 지키고 있느냐라고 해서 매년 이걸 조사를 했던 거거든요. 자주택 현황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이제 2020년 4월 총선 기준으로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서 민주당이나 민주당 계열 의원들이 177명이었잖아요. 예. 처음에. 그 중에서 이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다주택을 보유한 의원이 40명이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서약서의 기준이 되는 이제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뭐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의원이 21명.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서약서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19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19명. 예. 하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아무나 공천을 안 주겠다. 그쵸. 그냥 꼭 파는 사람만 주겠다. 근데 만약에 서약서 썼더라도 안 팔면 그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썼는데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총선에서 뭐 예. 공천에 불이익을 주겠다 뭐 주겠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예. 어떻게 보면 그건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 했던 거고 법적 구속력이 없죠. 그렇죠. 법적 구속력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과연 그걸 지킬지 그것도 이제 관심사죠. 아하, 그렇군요. 제가 지금 사실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화성시장 후보로 민주당의 공천이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 말고 전 시장님이 아파트 오피스텔 뭐 7채 갖고 있다라서 공천을 못 받으신 그거 갑자기 그 기억이 나서 지금 웃었는데요. 자, 그러면 뭐 투기 과열지구 뭐 조정 대상 지역 아직도 갖고 있는 의원이 6명이나 있어요. 어떤 의원들이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2년 후에 이제 9명이었다가 네. 지금 3년 차에 들어섰을 때 이제 6명인데요. 예. 그 5선 중진이죠. 이상민 의원이 세 채를 가지고 있고요. 아직 갖고 있다. 네네. 예. 그리고 박찬대, 서영교, 이성만, 양정숙, 양양자 의원이 두 채씩을 가지고 있어서 총 6명입니다. 6명. 네. 아하. 그러면 이분들은 그 다음 공천을 생각하지 않는 건가? 아니겠죠? 아니 이상민 의원님 같으신 경우는 방송 활동도 많이 나오시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뭐 미스터 쓴소리.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들고 예. 있는 거는 뭐 정치권에서는 뭐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 쓴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게 예. 이제 공공연하게 알려진 얘기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먼저 얘기하겠지만 이제 양정숙 의원이나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소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 법사위에서 예. 검수완박 예. 표결 당시에 사보임 이제 때막 문제 그거 해가지고 뭐 민주당이 다시 입당하는 건 사실상 어렵지. 어렵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신경, 굳이 예. 매각할 의무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상민 의원 그리고 박찬대, 서영교, 이성만 의원 정도 되죠. 이상민 의원님이 세 차례 갖고 계시고 그렇군요. 그 여기 보니까 윤관석 의원도 뭐 좀 있어요?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얘기한 2년 차 때 예. 2년 차 때는 두 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이번에 1주택자가 됐는데 예. 그것도 사연이 뭐냐면 예. 그 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삼성동에 있었던 건데 서울 삼성동에 있던 주택인데 그게 이제 근린생활시설 창고다라는 이유로 이제 용도 변경이 되면서 1주택자가 된 거죠. 판 건 아니고. 아하. 근데 지금 뭐 복합 건물에서 용도 변경이 됐다는 게 복합 건물은 어떤 걸 복합 건물이라고 보통 합니까? 복합 건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주택 더하기 이제 상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상복합을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밑에는 상가고 위에는 주택이기 때문에 이제 밑에 그건 이제 또 근린생활 시설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국회에 신고를 할 때 복합 건물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죠. 아,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용도 변경을 했다. 네, 용도 변경이 돼가지고 이제 1주택자가 됐다. 아하, 참 그것도 애매하네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인데 윤관석 의원은 좀 요즘에 또 누구야? 이번에 이정근 그 네. 리스트에 올르셔갖고 막 목소리가 막 방송을 타고 막 나오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또 다른 분 또 있습니까? 여기 누구죠? 박찬대 의원은 또 뭐 전세를 주고 있었는데 못 나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3명의 의원 가운데서 이제 박찬대 의원이랑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 이재명 체제에서 최고위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 최고위원이죠. 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 그 두 분이 이제 2주택자로 아직 이름을 올리고 있어가지고 이제 박찬대 의원 쪽에 알아보니까 저희가 그 작년부터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주택 중에 한 곳이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입주민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입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임대차 3법으로 해서 이제 자동 연장되는 그걸 하는 바람에 매각을 하고 싶어도 매각을 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이거를 1주택자를 하기 위해서 내쫓을 수는 없지 않느냐. 약간 그런.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실이 됐대요. 그 입주민이 나가셔서.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매물로 내놓긴 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그렇죠. 거래량이 절벽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팔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영구 의원은 좀 어때요?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단독 주택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시댁이 거주 중이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그거를 보통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름을 바꾸거나 그렇죠. 누구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하기는 하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딱히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 이성만 의원 이분도 이번에 그 이정근 리스트에 나오는 지난번 그러네요. 이분도 뭐 오피스텔 매물 내놨다면서요? 네, 그분 이성만 의원도 인천에 이제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오피스텔이 거주용으로 적합하지 않고 좀 좁은 오피스텔 어떻게 보면 샀다가 실패한 거죠. 샀다가 이제 이걸 좀 재테크 차원에서 산 것 같은데 이제 실패를 하면서 이제 이것도 내놨는데 지금 팔리지 않고 있다. 그냥 그렇게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참
여러 가지 참 복잡하네요. 그쵸. 뭐 오피스텔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뭐 다른 거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뭐 복잡하긴 합니다. 자, 저 김원걸 의원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김원걸 의원님이 처음부터 막 부동산이 많다고 막 그러면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뭐 지금 살고 계시는 데는 아크로 리버파크 예. 거기 살고 계시고 뭐 분양권도 하나 갖고 있었는데 신고를 누락해가지고 그거 법적으로 재판을 받기도 했었죠. 예. 예. 그러고 이제 지금 계속 2주택으로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 외에 이제 그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가 사시던 이제 동교동 사저가 예. 예. 이제 김홍걸 의원이 상속을 네. 받으면서 이제 그걸 갖고 있으면서 네. 2주택자로 이제 이름을 올렸던 건데 예. 그것 동교동 사저도 이번에 이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이 돼서 뭐 기념관으로 뭐 예, 그 기념관 되니까. 사업을 이제 예.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거는 이제 사저 그 사실은 주택이 아니니까 주택이 예. 아니라고 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용도 변경이 받아들여져서 음. 근린생활시설로 바뀌면서 1주택자가 된 거죠. 아하. 근데 뭐 저기 하나는 또 뭐 자녀한테 증여했다면서요? 네, 그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 있었는데 네. 이제 그것도 이제 문제가 돼서 3주택, 4주택 얘기가 나오니까 하나는 이제 매도하지 않고 예. 아들에게 이제 증여하는 방식으로 아, 이거 변칙인데. 변칙이긴 한데 또 아들이 이제 몸이 불편하다 뭐 그래서 이제 그 살아갈 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이제 증여를 했다 뭐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사정이니까 그럼 저희가 자세하게 그쵸. 말씀드릴 수 없고 예. 김대중 대통령이 하시던 사전은 뭐 당연히 기념관으로 받게 그쵸. 되는 거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데 아드님이 또 그런 사연들이 좀 있으셨군요. 예. 자, 투기 지역의 다주택자 의원도 혹시 주택이 늘어난 의원들이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따로 뭐 눈에 띄시는 분은 없고요. 예. 근데 이제 뭐 저희가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다주택자였다가 네. 주택을 모두 매도를 해서 무주택자가 됐는데 예. 이번에 이제 배우자가 예. 상속을 좀 받으면서 아. 또 주택을 갖게 됐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상속 지분율이 좀 낮아서 예. 그건 1주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하, 그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싹 다 팔아셨군요. 그때 2주택인가 3주택자였는데 그거를 이제 모두 파셔서 무주택자로 이름을 올리셨다가 이번에 다시 또 상속을 받으셔서 일부를 갖고 있는 걸로. 무주택자가 돼서 대변인 시켰나? 아무튼 여러 가지 알 수 없고 일단 저희가 민주당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민주당이 더 의원 수가 많고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 때 더 관심 있게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인 민주당 이야기부터 먼저 했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